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국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24일부터 17일 동안 7,800톤을 이제 방류하겠다라고 한 거고 27일 날 삼중수소 측정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단 뭐 방류하자마자 잠깐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뭐 그거 근거로 해서 이게 뭐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기 이르고 1차 방류의 양을 좀 조절하고 작게 했잖아요. 그것도 그 이제 측정치를 그 측정 결과를 좀 예상해가지고 좀 작게 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까지 3만 톤 정도, 한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130만 톤에 33만 톤 정도를 내년 3월까지 이제 방류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여전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30년 동안 134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3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이라도 아직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은 IAEA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AEA의 보고서는 그 핵 오염수의 처리 절차가 안전하다는 얘기지 이 해양 투기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 보고서에 대한 책임도 일본이 최종적으로 져야 된다. 그리고 해양 투기의 방법도 일본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이 미래 세대와 인류의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민주당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지금 아니, 계속 그게 어쩔 수 아니라,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정부 여당의 태도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대단히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듯한 태도들을 다 했잖아요. 그걸 뭐 오히려 뭐 국민들께서 일본의 대변인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까지 비판할 정도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정이 되니까 정부의 입장이 찬성도 지지도 아니다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를 믿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한 가지씩 좀 반박을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네네. 이제 그 정의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언을 많이 인용하시는데 네. 그분들은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그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 때문에 이 내용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 장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외교적인 수사를 좀 썼던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21년 4월 13일 날 정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보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보도자료에서 썼거든요. 그리고 21년 8월 그 25일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방출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얼마 전 문재인 어디 정부도 명의로 나온 거죠? 그 보도자료가? 그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한 건 명백한 내용이고요. 그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금의 바뀐 내용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 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그대로 반대 입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장만 지금 바뀌어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류를 어떻게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일본에서 중단하면 됩니다. 5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러면 일본 내에 두면 되는데 왜 주변국가 그 인류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그 방법인 해양 투기의 방법을 선택하냐 이거죠.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와 정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이 방류 전에 국무조정실 차관급이 발표를 하고 또 방류하자마자 30분 뒤에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의 85%가 이렇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며칠 전에도 어민들 직접 만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들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유독 이게 뭐 IAEA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과학적이다. 그리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하면서 네. 왜 정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고 예. 오히려 외신 보도, 일본의 보도에 의해서만
뭐 정부 여당에서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라든지 네, 네. 지난 3월달에 그 한일 정상회담 때에도 뭐 그 일본의 그 정치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들을 설득해 보겠다 이런 식의 외신 보도를 통해서만 저희가 접해야 되냐 이거죠. 네. 그 한덕수 총리의 말씀은 그 방류 전에 했어야 될 내용을 뒷북 대응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류에 대해서 그 묵인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때 왜 그때 세 가지를 그 일본에게 요구했었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뭐 한국 전문가를 상주하자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상주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방류를 막지 못한다, 자꾸 포기할 게 아니에요. 방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방류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중단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 지금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니까 그 21년 4월달에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총회에다가 이 안건을 다뤄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런던 그 총회가 열립니다. 그 10월 달에 이 안건이 다뤄져요. 여기 다뤄져서 여기에서 만약에 런던 의정서 1조에 의한 해양 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네, 네. 그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그 IMO 법률국의 해석에 의하면 이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정서는 그 이제 그 가입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입국들, 저희 한국도 이제 가입국이잖아요. 그 가입국들이 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처럼 IAEA에 그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질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그 총회와 의정서 총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의 논리들을 만들어가는 준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비회계 영장 청구하려면 하라라고 하면서 임시국회를 이제 조기 종료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30일로 그 소환 날짜를 잡은 검찰도 사실은 그 일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동안에 이 수사가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됐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과 수사관을 수백 명을 투입을 했고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나온 뭐 뚜렷한 물증은 없고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지금 아직 확인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속에서 그 회기 중에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소환 날짜를 잡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에서 뚜렷한 물증이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우리는 기우제식 야당 탄압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 얘기한 지도 한참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비회기 때 신청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 표명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날짜를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회기 중에 그 청구를 해가지고 그 야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여당의 태도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는 저기 국회가 정말 본회의가 되게 정기회의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12월 초까지 있는데 1년에 예산을 다뤄야 되고 국정감사도 있고요. 또 주요한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 등이 줄줄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속하게 수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검찰이 요청하시고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의 여당의 태도라고 보는데 오히려 검찰과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따져서 이렇게 계속 대응하는 그런 태도들은 책임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전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회기 중에 들어와도 다 가결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오히려 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갑자기 각종 김용 전
그 부원장에 대한 변호사라든지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대북송공 관련된 그 김영태 변호사라든지 또는 법무부인 해강 이런 그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막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네,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결국은 사법방해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런 프레임을 쓰면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게 확장시키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검찰의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를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당 대표가 도주 우려는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 소명도 지금 내용이 현재 보도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이게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법방해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저는 이렇게 지금 그 무리한 수사를 확장시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공천에 목매는 거는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 힘인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력했던 후보들 다 내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김기현 대표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할 것이다라는 그 뭐 예측들은 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옥중 공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 그리고 또 옥중 공천을 전제로 해서 예상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로서의 당을 총선에서 승리시킬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이 기본적으로 단결을 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에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누구보다도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뭐 이게 구속될 것이다라는 것부터 뭐 해서 뭐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공론화시켜서 뭐 대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당이 또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공론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총선 승리에서 가장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은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 지금 이제 원외이시고 또 아마 내년에 나서실 텐데 민주당은 지금 수도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수도권 포함해서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 지금 위기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 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돈봉투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지금 뭐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확장성을 좀 억누르고 있는 거고 또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 무능과 관련해서 뭐 경제와 민생의 지표들이 너무 지금 안 좋고 수출 내수가 다 지금 부진하는 그런 상태, 고금리, 고물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의혹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해병대의 수사 외압 문제라든지 또 잼버리의 문제라든지 오송 지하철 참사 등등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국정 무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야가 공이 지금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딱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좀 높게 나오고 ARS 방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높게 나와요. 근데 양쪽 어느 방식으로 하든 간에 공통점은 내년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치를 것이다라가 다 공통적으로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기결될 것인데 그렇다 해서 그것만 믿고 우리가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서 선명 야당으로서 정말 제대로 싸우는 모습들 제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께서 하는 얘기들이 지난 총선 때 169석이나 몰아줬는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데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싸우느냐 이런 비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당 혁신도 우리가 지금 혁신안이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실천력 있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지 민주당도 자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